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먼저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LH 아파트 부실 논란에 대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이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LH 출신들을 영입한 전관 업체들이 이들 아파트의 설계, 감리를 도맡은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휴가도 정치입니다. 대통령이 내일부터 6박 7일간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거제 저도에 머물며 중요 공식 행사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일제히 휴가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휴가도 정치겠죠. 다음은 여명 투표입니다.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다르게 줘야 한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이 발언이 노인 비하 논란을 일으키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당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 맞느냐고 했고 국민의힘은 세대 갈라치기,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다음은 영장 재청구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돼 구속을 면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번엔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본회의 표결 없이 곧바로 법원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을 특정하는 등 추가 증거를 탄탄히 보강했다면서 영장 재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아내의 투쟁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 A씨가 어제 자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형량을 낮추는 대가로 남편인 이 전 부지사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지난달 민주당의 본인 명의 탄원서를 내고 남편의 자필 옥중 서신을 공개한 데 이어서 세 번째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검찰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은 주호민 신고교사 복직입니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서 직위가 해제된 특수교육교사가 복직됐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주 씨는 여전히 법원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이어지는 등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다른 일부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즉시 안전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 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지난주 내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 관련 대책, 그리고 어제 전수조사를 지시했던 이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 등을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휴가를 앞둔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에 메시지를 집중했습니다. 첫째,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지원하는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또 이 폭염 대책을 점검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고요. 또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그런 사고와 관련해서도 국내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또 신림역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또 강력한 처벌, 교권 회복을 위한 관계부처의 관련 고시 제정도 재차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이번에도요, 이 이권 카르텔, 이것의 피해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네, 이권 카르텔이 원인이다라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LH 아파트 부실 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을 하고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현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이 부패 카르텔을 협파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혁신도 또 개혁도 불가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어 이 관계 부처를 향해서도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부실공사로 드러난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에 대한 설계와 시공, 감리가 모두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에도요, 무량판 구조라는 게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무량이라는 게요, 한자로 보면 없을무의 대들보량입니다. 말 그대로 대들보가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네, 이게 지하주차장을 좀 넓게 만들기 위해서 기둥으로 천장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부터 보편화한 공법입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이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91개 단지 중에 15개 단지에서 전단 보강근이 미흡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국토부 조사 결과는 어제 열린 비공개 수석 비서관 회의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도중에 직접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강조해왔다고 합니다. 원희룡 장관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고 이 원 장관은 사고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서 이 책임자로서의 사과와 신속한 보강 조치를 약속을 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이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라고 했고, 또 보강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15개 단지 가운데 7개 단지에는 이제 조치가 착수가 됐고 나머지 8개 단지는 착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보강 조치가 마친 뒤에는요,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밀 안전 점검을 거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실 시공에 대한 보강과 시정 조치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고발과 법적인 모든 책임과 인사 조치를 물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철근이 다수 빠진 아파트를 이제 순살 아파트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그런 표현인데 장관 입에서요, 이 순살 아파트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네, 이게 브리핑이 끝난 뒤의 일인데 좀 인상 깊었습니다. 원 장관이 직접 순살 아파트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한 건데요. 이 순살이라는 표현이 마치 아파트 천장에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오해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원 장관 이 보강 철근이 빠져 있는 것이지 철근 자체가 빠진 건 아니라면서 아파트를 떠받치고 있는 천장에 철근이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부실공사 아파트 사례들을 보면요, 정말 이 기가 막히는 사례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원래 들어갔어야 할 기둥 154개 중에서 154개 모두가 누락된 그런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 얼마나 충격이 크고 정말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그 부실 아파트는요, 경기도 남양주 별내와 또 파주 운정, 아산 탕정 등 모두 15곳인데요. 이 중에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필요한 철근이 전부 다 빠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파트에는 모두 154개의 철근이 필요했는데 단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겁니다. 또 이 남양주 아파트에서는 필요한 양의 절반인 126개가 빠진 곳도 있었고요.
또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에서는 필요한 123개 기둥 중에 22개의 철근이 누락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요. 이 15곳의 아파트 단지 중에서 9곳은 이미 준공이 끝났고 절반 이상이 입주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곳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당연히 입주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해당 아파트에 입주를 했거나 입주할 예정인 그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사를 가겠다, 들어가기 겁난다 등의 어떤 이 실망과 비난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주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원하죠. 이제 LH랑 이제 협의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전에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알려진 거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 위험한 소리가 있어요. 윤 대통령이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이권 카르텔 이걸 지목했기 때문에 관련한 감사라든지 수사 이제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미 시민단체에서는요, 그 LH의 전관, 그러니까 이제 LH를 퇴직한 사람들이 공사 수주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지목을 하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이번 사태 원인 중 하나가 LH 전관 특혜라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경실련은 이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업체라고 찝었는데요.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이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LH는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언론의 후속 보도도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실이 확인된 현장뿐 아니라요. 최근 5년 동안 LH의 대규모 공사 현장 감리를요. LH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이른바 전관 회사들이 도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LH 공사 현장들 가운데 이 사업비가 규모가 큰 10곳이 있는데 이곳의 감리 회사를 확인해 보니까 10개 사업 가운데 무려 8개 사업에서 LH 출신을 영입한 이른바 전관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자, LH 전 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이후에 이 퇴직자들의 취업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2급 이상의 고위 간부 10명이 용역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LH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할 방침인데 이 LH 이권 카르텔이라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LH 정부기관 그 퇴직 인사들이 설계 감리 업체에 취직을 하고 그게 결국은 이 부실 감독,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고리를 단칼에 끊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 대통령실 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부실 아파트가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프리패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어떻게 사용 승인을 받았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 전날 원희룡 장관에게 전격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도 결국 이 설계, 시공, 사용 승인까지의 이 전 과정을 좀 투명하게 살피겠다 그런 의지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화일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왜 그렇게 사용 승인이 났는지에 대해서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사회 여러 분야에 이제 이권 카르텔이 있다 이 부분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죠.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개념이 모호하다, 또 실체가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아파트 부실 공사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 윤곽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지금 계속 전해드린 대로 이른바 주택공사죠. LH의 전직, 그러니까 퇴직한 인사들이 취업한 그 업체들에서 용역을 맡았고 거기에서 지금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금 도식이 성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번 이 이권 카르텔 조준한 거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후폭풍도 상당할 거다. 이런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은 정부가 나서서 진단을 하고 그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봅니다. 이걸 무슨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는 것까지도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건설사들이 오랫동안 이 건설에서 원가보다 훨씬 높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철근도 좀 좋지 않은 걸 쓰거나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뭐 순살 아파트 식으로 이런 공법 자체를 가지고 장난을 하면서 이득을 얻어왔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 건설업체는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산업 구조 자체가 다단계 하도급 체제입니다. 그래서 시행, 시공, 그다음에 시공사들이 그 밑에 하도급 주는 업체들에게 쥐어짜서 되게 본인들은 이득을 많이 얻기 위해서 하도급한테 매우 적은 그 말하자면 기성이라고 하죠.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 내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자재들을 본인들도 손해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부실 공사들이 이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정부에서 뿌리 뽑을 수 있다면 저는 참 잘 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현 정부 출범 전에 이런 설계와 시공, 감리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서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아쉬워요. 또 지난 정부 탓하나?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무량판 공법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 건축업계에서는요, 이 자체가 뭐 불안하거나 뭐 무량판 공법을 한다 해서 무너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무량판 공법 자체에서 그 공법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벽이나 이런 거를 잘 자재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빠뜨리면서 무량판 공법 자체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하는 건설업에 대한 이런 이권 카르텔을 깨는 거는 찬성하나 이걸 또 정치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이거를 방치했다라고 공격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이 좋은 의도도 또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저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권 카르텔이 이제 뭐냐, 그 사람들이 실체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권 카르텔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면은 그 이권을 얻는 일종의 무리들이 있는 것이고 그에 반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건데 이번에 피해라고 하면은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실제로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이 LH의 전관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앞서서 이제 전 정부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뭐 비판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LH가 단순한 어떤 민간 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임을 전제한다 그러면 정부의 기조 정책 이런 것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저는 짚은 거라고 보고요. 경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국토부 장관이 전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만큼 적어도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하는 그런데 이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기자가 보도해드린 내용 중에서요, 이 국토부가 공개한 부실 아파트 내용 중에서 충북 음성 아파트의 경우에 필요한 123개 기둥 가운데서 22개의 철근이 누락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본 결과 101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여야 정치권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 국면에 들어갑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휴식에 들어가는데요. 휴가지로 경남, 거제, 저도를 택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휴가 기간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8일까지 주말을 포함해서 6박 7일입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 수해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한 1일간 짧은 휴식을 갖는 방안을 검토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참모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일정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등 이 경무에 시달려온 만큼 휴식이 필요한 데다가 이 공무원의 휴가가 이 내수 진작에나 또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휴가를 건의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해에도요, 이 여름에 저도 방문을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서울 서초동 사저에만 머물렀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휴가를 못 갔던 거는 당시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의 사퇴도 있었고요. 여당 내부의 잡음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해소되면은 원래는 그 여름 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그 거제도라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대우조선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닷새 동안 서초동 자택에 머물면서 저녁에는 대학로 연극을 관람했었고요. 또 방한했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는데요. 올해에도 온전히 다 쉬지는 못하고 휴가 기간 동안 이 하반기 국정 운영을 구상하거나 지방 이곳저곳에서 민심을 청취하면서 소비 진작에도 나설 걸로 보입니다. 거제 저도는요,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이 휴가지로 찾았던 그런 곳입니다.
네, 경남 거제시 저도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로 선택을 하면서 이후에도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여름 휴가를 보냈던 곳입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에 저도를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일반인 거주와 방문이 불가능해졌고요. 박 전 대통령은 저도에 있는 별장을 바다의 청와대라는 의미에서 청해대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해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추억을 회상을 해서 당시에 또 화제가 됐었죠. 네, 저도의 추억, 그 사진이 기억에 남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에 저도를 찾아서 이 해변가에 저런 글귀를 이제 남겼는데 이제 조금 뒤에 사진이 나올 텐데요. 저도의 추억, 그러니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시의 제목인데 이 어린 시절 찾았던 그 저도에서 아버지를 추억한 거였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SNS에 부모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에 이곳에 오게 돼서 그리움이 밀려온다 이렇게 적기도 해서 이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네, 이 밖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서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름 휴가철 저도를 방문했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도 청해대를 이용했었습니다. 특히 저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민간에 일부 개방이 됐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저도를 이렇게 평가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승만 대통령 별장지로 사용되고 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정식으로 청해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별장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여름 휴가를 여기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휴가를 보내면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 여야 대표도 지난 주말부터 여름 휴가를 떠났는데요. 휴가 중에도 메시지를 내는 등 정치 활동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9일부터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김기현 대표가 여름 휴가지로 국내가 아닌 해외를 선택한 걸 화제로 삼기도 했는데요. 통상 정당 대표들은 여름 휴가를 국내에서 보내거나 시급한 현안으로 휴가를 미루는 경우가 잦았던 걸 보면 김 대표 해외 휴가는 이례적으로 비춰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관계자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김 대표에 출가한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휴가를 떠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부터 휴가를 떠납니다. 민주당 공보국은 공지를 통해서 이 대표는 수도권 근교에서 하반기 전국 구상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인들의 휴가에서는요, 이 어떤 책을 갖고 가서 읽느냐, 이게 자주 화제가 되곤 합니다. 휴가 이후의 정치 그리고 정책 행보 등을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기본소득의 그 모순을 지적한 책, 기본소득 비판을 챙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준 같이 가면 길이 된다라는 책, 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담긴 난세일기 등을 읽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당 대표가 서로를 비판하는 책을 주로 챙기다 보니까 이달 임시국회 또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계속해서 대치할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화를 일으켰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요. 이번에는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전 선거들에서 비슷한 트라우마를 여러 번 겪은 터라서 지금 파장이 간단치 않습니다. 네, 바로 이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김은경 위원장이 이 같은 그 취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이 2030 세대 청년들과 그 자담의 자리를 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발언이거든요. 김 위원장은 과거 아들이 중학생이던 시절에 그 함께 나눴던 그런 대화를 이제 전했는데 아들이 당시에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 표결을 하느냐라고 말을 했다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러니까 남은 수명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거다. 되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논란이 된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 먼저 보시죠.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후에 또 이런 말도 했었죠. 김 위원장은 당시 아들에게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투표장에 결국에는 이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당 즉각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고요. 민주당 혁신이 이를 또 되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당을 혁신하라고 만든 혁신위가 그동안 당의 비상식적인 논리를 답습하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니까 혁신이 제대로 되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러자 민주당 혁신위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김은경 위원장은 중학생 아들이 낸 아이디어를 소개를 하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것뿐이지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당은 이 해명 역시 수긍하지 않았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김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째 아들의 발언을 왜곡해 사안을 정쟁화하고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김 혁신위원장 본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현대판 고려장 노인 폄훼 발언을 규탄합니다. 이것은 바로 민주당의 DNA입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국민 사죄와 함께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자, 앞서 들으신 대로 지금 휴가 중인 김기현 대표도요.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이야말로 혁신의 대상이자 정계 퇴출 대상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혁신위를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폄하 논란은요, 이 민주당의 아주 뿌리 깊은 트라우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논란 발언 이걸 계기로 해서 과거에 문제가 됐던 그 야권 인사들의 발언까지 지금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취지의 발언들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2004년 3월 17대 총선을 앞둔 당시 정동영 선대위원장은 60, 70대는 투표를 안 해도 괜찮다, 집에서 쉬셔도 된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돼서 비례대표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유시민 전 장관 한 강연에서 50대에 접어들면 죽어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아서 사람이 멍청해진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선인 중진 서른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였던 고 잔이윤 씨를 향해 정년이라는 제도를 왜 뒀나, 인간이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 79에 나이면 은퇴해서 쉴 나이 아니겠냐고 말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있습니다. 2011년이죠. 부모님이 투표를 못하게 여행을 예약해드렸다는 SNS 메시지에 진짜 효자라고 말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요, 이 김은경 위원장의 문제의 발언 두고서 지금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친명계, 비명계 반응이 좀 엇갈리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그 친명계인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요, 김 위원장이 노인 비하라는 이 네 단어를 직접 썼느냐면서 그러니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말한 반면에 비명계인 이상민 조홍천 의원은 이 논란이 된 김 위원장의 발언과 함께 최근 그 잇단 설화까지 함께 비판을 하면서 혁신이 이 존립 자체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그런 말을 했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 지금 쓰신 네 단어를 썼냐고요. 그건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죠. 어제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우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 맞나? 뭐 말씀하셨다시피 설화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좀 방송 좀 안 나오시거나 말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지한 건지 아니면 인식이 아주 깊게 잘못된 건지 참 너무 좀 황당합니다. 그건 굉장히 몰상식하고 반상식적인 얘기죠. 자꾸 뭐가 왜곡됐다, 뭐를 갈라치기 한다라고 상대를 탓하거나 언론을 탓하는 건 아주 안 좋은 습관들 아닙니까? 과연 이런 혁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혁신의 역할을 앞장서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요, 이 혁신위 체제를 계속 옹호해온 분들이죠. 친명계 의원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아들의 말을 이용했을 뿐이지 본인의 입으로 노인 비하 발언을 직접 한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비명계는 말만 안 했지 빌미 제공한 거 아니냐. 그게 문제다. 지금 이겁니다.
네, 제가 지금 당에서 이 논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김 위원장은 아들의 말을 전달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지만 비명계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아들의 말을 전하면서 이건 합리적이거든요 라고 코멘트를 한 부분 아까 시청자분들 들으셨겠습니다만 이게 김 위원장의 본심이 아니냐는 겁니다. 직접 코멘트를 했으니까요. 비명계에서는 이런 노인 비하 인식이 친명계 전반에 퍼져 있는 인식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은경 위원장 개인으로만 봐도요, 이 김은경 리스크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지금 설화가 잇따르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또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 좀 논란이 됐었던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들 몇 개를 좀 잠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지난달 15일에 김 위원장은 혁신위원장에 지명된 직후에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논란이 일자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제도적인 쇄신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공개 정정을 했습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의 영향으로 학업 능력이 떨어진 학생들의 비유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초선 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당내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그 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일단 그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어요. 저가 뭐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소통에 있어서 좀 학력 저하가 있다? 무슨 그렇게 학력까지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학력은 높으시니까. 예. 혁신위와 민주당 지도부 더 입장 내놓은 거 있습니까? 일단 오늘 저희 TV조선 기자가 오전 10시에 진행된 그 혁신의 회의 시간에 맞춰서 당사 앞에서 대기를 했는데 김은경 위원장이 차를 타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좀 볼 수는 없었고요. 관련해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 당내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고 또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이제 연명 투표, 그러니까 남은 수명까지 투표권을 비례해서 줘야 한다. 지금 이게 이제 아들의 얘기라고 했지만 그걸 전달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되게 합리적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혁신위는 결국 이거는 아들의 얘기만 전한 것인지 김은경 위원장이 직접 노인 폄하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게 그거다. 결국 노인 폄하 발언의 DNA가 다시 발현이 된 거다.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평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미래가 짧은 사람들이 왜 1인 1표를 하느냐라는 발언 자체가 명백하게 잘못된 거고요. 설령 그것을 아들의 말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추임새처럼 되게 합리적인 내용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이 노인 폄훼 아니냐, 노인 비하 아니냐라는 발언에 대해서 구태 프레임이라는 식으로 오히려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이거 억울하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대단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글쎄요, 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인사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소한 평등 투표의 원칙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임명한 데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거 뭐 추가적인 문제 제기 없다. 이거는 그냥 뭐 말을 전했을 뿐이다. 노인 폄훼 아니다라고 그냥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유권자들께 이해를 구해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노인 폄하 발언이.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 했어요. 그런데 뭐 이제 합리적이다. 아무리 이제 본인 자녀인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합리적이라는 표현에서는 어찌 보면 노인 비하로 비칠 수 있지만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투표가 맞다라고 부인했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실수한 게 그거죠. 하나는 또 할 수 있는 말을 했는데 그냥 청년들을 자담하니까 청년들에게 당신의 미래는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러려면 투표장에 나와서 당신들이 투표해야 되고 정치 의사를 밝혀라. 이렇게 했으면 그냥 말끔했을 건데 굳이 이제 예를 들면서 이분이 정치를 모르니까 뭐 이 말을 하면은 파급이 어떻게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오해는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혁신위원장으로서 이런 일이 있으면 오해는 있지만
이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말끔하게 사과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이거를 가지고 무슨 현대판 고려장이다까지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설마 뭐 노인 비하를 하려고 대놓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경 위원장이 결정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아쉬운 거는 혁신위는 민주당을 고치러 온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가 환자를 봐야지 왜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문진을 해서 진단을 하고 그러면 처방을 하고 나서 당내에서 어떤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치료를 해가면서 당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밖에 자꾸 나가서 인터뷰를 하시고 본인의 발언을 하시면 이게 혁신을 하셨는지 정치를 하러 오셨는지 오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혁신위원장에 맞는 어떤 역할들을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온 발언은 국민의힘 앱속 부대변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말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민주당 혁신이마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요. 이 당내 위기감 정말 고조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하나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와 재판, 그리고 상황 연일 시끄럽습니다.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가 여전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가 돌연 옥중 편지를 통해서 이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을 한 바가 있죠. 또 이 전 부지사의 아내까지 법정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재판도 그야말로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남편인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 해임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이걸 반대하고 나섰고요. 지난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 왜 안 한 일을 했다고 하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법정 부부싸움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의 난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죠.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라디오 인터뷰를 또 나섰고요. 어제는요, 이 MBC에게 자필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민주당한테는 이제 탄원서를 냈고요. 언론사한테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네, 이 전 부지사 아내가 자필로 써내려간 편지에서 검찰이 남편이 이 전 부지사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거래를 했다고 주장을 했죠. 어떤 거래일까요? 이제 이 전 부지사 아내 주장에 따르면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구속 만기 시점, 그러니까 10월인데 구속 만기 시점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로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도록 하게 했다는 건데, 이 뭐 쌍방울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여비사에게 뭐 이렇게 주었다고 진술하도록 해서 뭐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을 낮추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대납 관련 거짓 진술을 하도록 거래를 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뇌물죄가,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장부 위반죄가 되기 때문에 형량이 가벼워진다,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요, 지금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비 등을 보고했다고 한 그 검찰 진술, 이것도 검찰의 회유에 의한 거짓말이다,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감옥에 있는 이 전 부지사가 구속이 만기가 되는 10월에 석방해줄게라는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검찰에 회유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옥중 편지도 밖으로 못 가져가게 한다면서 제발 남편이 법정에서 본인의 진실을 밝히거나 또 옥중에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아내의 편지의 그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정말 눈길을 끄던데요. 네, 그 편지 마지막에요. 지금 화면에 나가나요?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도 대단해, 힘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걸 두고 뭐 좀 뜬금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꽤 됐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행보를 보면은 남편보다 이재명 대표를 챙기는 듯한 그 탄원서를 민주당에 보내기도 했고, 또 법정에서 소리 지르면서 남편한테 정신 차리세요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기자들 만나가지고는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맺은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왜 그 부인이 그 남편의 형량을 늘리려고 하지? 남편은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데 왜 그 부인이 늘리려고 하지? 이런 의심을 하니까 부부관계는 문제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가 이재명 방북 그거를 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아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인은 모르셔요. 그잖아요. 안에 갇혀서 뭘 알겠어요. 정보가 없잖아요.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희 김보건 기자가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요, 지금까지 계속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적이 이거였죠. 남편은 조금이라도 형을 감경시키기 위해서 지금 본인의 죄를 갖다가 자백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고했던 그런 부분도 다 인정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부인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 부정하면서 남편이 더 무거운 형을 받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비판의 요지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 김보건 기자도 해석을 해서 시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가 딜 주장을 하면서 검찰도 즉각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 이거였습니다. 거론할 가치도 없다 이겁니다. 이 검찰의 어제 입장문을 보면 상당히 단호한데요. 30여 년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의원, 경기도 부지사 등의 정치 경력을 지닌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회유를 주장하는 건 거론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배우자나 변호사와 수많은 면회를 했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가족 및 지인과는 110회 이상 면회를 했고 국회의원들과도 7차례 이상 특별 면회를 했고요. 변호인과도 180여 차례 접견을 했습니다. 대부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를 했는데도 회유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검찰은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렇게 자꾸 전면에 등장을 하니까요. 이를 두고서 지금 여야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일단 민주당에서는 아내가 이 남편이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호소한 것인 만큼 실제로 검찰 수사가 어떤지 사실을 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 뭐 회유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내로서가 아니라 민주당원으로서 남편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안위를 챙기는 그야말로 뭐 선당 후사의 정신을 보여줬다고 하기도 했었죠. 선당 후사 윤희숙 전 의원이 네, 그런 이제 발언입니다. 코멘트를 했었죠. 이 전 부지사의 아내 앞서 이제 민주당이 낸 탄원서에서는요 자신이 민주당원임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앞서 나온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께서 민주당 측 내지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무슨 정기 고문을 받는 듯한 압박을 받고 있지 않는가. 저렇게 남편이 좀 자신의 죄를 경감받고 진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저렇게 막으려고 하는가. 심한 고립감에 호소하고 있고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치아가 3개가 빠졌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행태가 군사 독재 시절 고문에 못지않다라고 하는 배우자의 탄원이 있었거든요. 박찬대 최고위원은요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하고 최소 이제 한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김보건 기자가 단독 보도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박 최고위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입장 내놓은 게 또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게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를 했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금, 토, 일, 월, 화 지금 5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난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의원이 박찬대 최고위원이다 이렇게 먼저 전해드린 다음에 후속 보도까지 해드렸는데요. 박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측근이 아니라 이 전 부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다소 애매한 해명을 내놨었죠. 이 전 부지사의 아내와도 최소 한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다고 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때도 저희가 실제로 통화를 해서 어떤 내용을 말을 했는지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에게 별다른 입장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자,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 검찰의 회유설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런 간 큰 검사가 있겠냐 이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면서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한 장관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드린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 상황이 어지럽게 돌아가면서 결국 주목되는 건 이 전 부지사 본인의 일입니다. 오는 8일에 예정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정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재판을 좀 주목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요, 이 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고 또 법정에서 이제 소리를 쳐서 또 소란이 일었었죠. 그 다음에는 또 바로 라디오 인터뷰를 했고요. 또 그 이외에 지금 어제는 언론사에 또 자필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남편을, 그러니까 옥중에 갇혀 있는 그 남편을 계속 회유하고 있다. 그래서 남편이 지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금 거짓말로 얘기하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관련된 뭐 비리 혐의 사건 의혹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렇게 정치인의 아내가 전면에 나서서 일종의 대여 공세의 선봉장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입장을 취하고 나서는 거 정말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아내분의 이제 사이가 대학 시절 만난 민주화 운동 시절부터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같이 부부의 연을 맺어왔는데 이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렇고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도 그렇고 가치 중심으로 살았던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제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념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아내분께서 본인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까지 다 조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검찰의 회유 압박에 그냥 굴욕하지 말고 본인이 아는 거를 잘 지켰어야 되는데 갑자기 바꾸니까 본인이 믿었던 남편이 이렇게 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본인이 형량을 줄이려고 뭔가 잘못된 진술을 하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을 버린다 이런 프레임인데 그렇지 않죠. 부부 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행동이나 뭐 편견을 드러내는 걸로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쇼인도 부부라 하더라도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고요. 죽이네 살리네 하더라도 정말 안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부부 사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법정에서 싸우면서 이재명 대표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진실은 이제 8월 8일 날 드러나겠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는 지금 이화영 당신의 그런 신념과 가치가 이 형량 정도를 내고 하느라고 버릴 정도 되냐? 실망이다. 제발 이거 가지고 나를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실망시키지 말아달라는 어떤 몸부림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측에서 뭐 이게 회유를 했다. 따져보면은 한동훈 장관께서 지금 뭐 몇 차례를 만났고 뭐 강큰 검사가 어디 있겠냐 하지만 검찰 그동안 강큰 검사들 많이 봐왔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이 모든 뭐 논란들은 말끔히 없어집니다. 민주당이 회유를 한다고 해서 지금 아내분을 회유한다고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유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재판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글쎄요, 통상 이제 부인이라고 하면은 가석방이 되면 환영을 할 텐데 오히려 가석방 되면 안 된다고 부인께서 직접 나서 주장하는 상황이고 편지의 내용을 읽어봐도 말미에는 뭐 사랑한다, 응원한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감옥에 있는 것을 응원한다라는 얘기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저 부인의 생각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인이 이야기하시는 검찰 압박 회유설도 사실은 좀 신빙성이 대단히 낮은 것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뭐 180번이나 뭐 만나고 특별 접견도 몇 차례 있었고 거의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동참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그 가운데서 회유나 압박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대단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연관성을 시사하는 말이 등장하자마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도 나서서 이거 아니다라고 거짓말이다고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 율사 출신 의원들이 와가지고 검찰 앞에서 연좌농성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화영 전 지사의 말이 어떤 것이 진실이든지 간에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피해가 오는 한 저거는 거짓말이야라고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실장도 이번 주 안으로 소환할 그런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선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왼팔로 불린 인물 김용 전 부원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어서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전 실장도 이번 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왼팔이 모두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또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 저희가 검찰의 칼끝은 결국 이재명 대표로 향할 거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이미 이제 검찰이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했다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관심은 영장 청구 시기입니다. 검찰이 이 국회 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를 해서 그 체포동의안 표기를 붙일지 아니면 비회기 기간에 청구를 해서 그럼 이제 표기를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곧바로 이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도록 할지 바로 이 부분인데 검찰이 이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그 16일 이후에 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민주당이 다시 한번 또 방탄 논란에 휩쓰이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대표 자신의 고민이 클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된 휴가 기간에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그렇게 또 추측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 대표 측도 대응 전략 마련에 들어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 대표 측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여야 합의로 비회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대표가 표결 없이 자진해서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이제 뭐 체포동의안을 언제 내든지 간에 하여튼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나가서 심사를 받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에 결국 개파 갈등이 또 표출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 일종의 고륙주책일 것이다 이런 해석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도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당 안팎에서 불거진 10월 사퇴설에 대해서 이 대표는 어제 웃음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자, 김영진 민주당 의원 목소리와 이재명 대표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을 굳이 표결하지 않고 그 비회기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저기 법원에 나가서 영장실심사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 본인은 확실히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이고 정확합니다. 10월 사퇴설 이런 게 좀 잠깐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이재명 대표 적극적으로 부정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 저 웃음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처음에 이 얘기를 꺼낸 사람은 바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장 소장은요 거듭해서 10월 사퇴설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에 대해서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 내정설에 거론됐던 김두관 의원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관련 이야기를 처음으로 언론에서 언급했던 장성철 소장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재차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김을 빼놔서 이 대표가 10월 사퇴는 못할 걸로 본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앞서 나온 김두관 의원의 목소리와 장 소장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금시초문이고 저도 뭐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소설이라고 그러시는데 정치적인 소설 때문에 정치적인 전략도 나오고 전술도 나오고 계획도 나오는 거거든요. 저에게 전해준 분에 되게 신뢰하고 그분의 항상 정확한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얘기다. 김두관 의원 핵심 당사자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들었는데 또 그렇게 부인을 하시면 저도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10월달 사퇴는 못한다. 그냥 장성철이 김 빼가지고 김이 새버렸다. 그래서 플랜 B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과 누가 장성철한테 얘기했냐. 색출해라, 잡아내라.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 사퇴설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죠.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인데 이 정 최고위원도 이 설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사퇴하고 김두관 의원을 뭐 밀기로 합의를 했다는데 그러면 전당대회를 열 테고 내가 만약 이걸 따르지 않고 당대표에 나오면은 이 권리당원 구조상 내가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소설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일축을 한 겁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그냥 이건 지어낸 얘기다. 어느 정치평론가의 생계형 몸부림이다. 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네, 어제 나온 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술 먹으면서 안주거리로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대표도 그런 생각이 없고 최고위원도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뭐 콩가루다 어쨌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최고위원은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 이 장성철 소장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 해설이 나오기 하루 전날에 진보 성향의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겨울주의보를 하나 발령하겠다 이러면서 당 내부에서 12월에는 이재명 대표를 마구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12월 주보의 근거는 뭘지 이거 참 궁금한데 김봉 기자도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제 취재한 내용이라고 해서 이 12월 위기설 어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책위원 얘기를 좀 더 전해드리면요, 이 권위된 당 대표의 자녀 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 중앙위에서 당 대표를 선출한다 이런 당원을 근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표 임기가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임기가 8개월 미만이 되는 게 12월 후반이고. 그러면은 이제 중앙위에서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고 새 대표를 바로 뽑거나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 안팎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내용인데 친명계 인사가 이 대표 사퇴 시나리오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게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배경이 뭔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강성 권리당원과 지지층에 이제 선제적으로 이재명 체제 엄호를 당부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위기감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지난달 26일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라 이런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요. 현재 수천 명의 동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10월 퇴진설, 아까 그 장성철 소장의 그런 어떤 주장을 근거로 해서 보도를 해드렸고요. 또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김보은 기자의 취재 내용에 따라서 12월 위기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친야당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바로 12월 주의보를 발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께서 얘기하신 10월 뭐 사퇴설 부분들은 누구한테 들어서 그게 소설이 됐든 어떻든 간에 어떤 평론가로서 얘기한 것인데 정청래 전 최고 지금 수석 최고께서 얘기하는 29일 날 12월 주의보는 이건 그냥 여의도에서 정치하신 분들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가 12월이 마지노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뭐 김보근 기자께서도 취재를 했지만 12월이 되면은 전당대회 없이 비대위 체제로 뭐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마지노선이 12월입니다. 그래서 12월 정도가 돼야 12월, 1월, 2월, 3월,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한 4개월 동안 새로운 비대위가 들어와서 뭔가 당에 총선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기간이 12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12월까지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총선에 도움이 안 되겠다고 당에서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시간인데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 들어왔을 때가 12월이거든요. 아, 네.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루틴하게 정치가 그 일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포장해서 정청래 최고께서 유튜브 나가서 얘기한 거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쭉 가주길 바란다. 그게 최선이다. 사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이런 전략들이 새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당도 과연 이 전략이 만약에 구체화됐을 때는 또 어떤 전략으로 맞서야 할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물론 그런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마 수도권 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전만큼 받았던 표를 못 받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총선까지 이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이 여당에게 유리하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들어오시는 분이 예를 들면 김두관 의원이 지금 하마평을 올랐는데 과연 이재명보다 나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고.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이면 얼마 뒤까지나 가정이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가 만약에 종식됐을 때에 민주당은 심각한 분란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고 아마도 뭐 정청래 의원도 당 대표 얘기를 시사를 했던 것만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팬덤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당 대표가 되고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탈할 거라는 생각 들고 민주당의 내용도 훨씬 더 격화될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77.7%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저만은 많은 사분리클 지구도 그나마의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공천 문제 그리고 수도권 뭐 지방에 엄청나게 많은 현역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는 그냥 꽃놀이패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키워드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특수교사 복직입니다. 천만 영화 신과 함께의 그 웹툰 원작자죠. 주호민 씨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주호민 씨에게는 그 발달장애 아들이 있는데요. 이 주 씨가 그 아들을 맡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고 이후 이 특수교사가 직위 해제되고 이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저희가 며칠 전에 알려졌었는데 이를 두고서 이 주호민 씨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또 특수교사의 이 직위 해제는 합당했는지를 두고서 이 갑론을박이 뜨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직위 해제가 됐다던 이 특수교사가 복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소식을 전한 건 직위 해제 교사의 복직 권한을 가진 바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고 또 최근에 이제 교권보호 이 문제가 아주 큰 이슈로 등장을 했는데 그것에 맞춰서 지금 경기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동료 교사들을 비롯해서 학부모들의 탄원서가 법원에 80장가량 제출이 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임 교육감은 이 사건이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앞으로는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임태희 교육감의 얘기는요. 현재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으면은 바로 직위 해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무조건 적용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요. 고소를 당한 교사에 대한 학교나 교육청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민 그분이 소송을 걸은 상태인데요. 그런 경우는 저는 그 선생님이 직접 당사자로서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그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그 장치도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주호민 씨 측의 이제 최근 논란과 관련된 입장 들어보셨죠? 네, 제가 이제 그 주호민 씨 소속사 측과 통화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워낙 좀 사적인 그 영역이다 보니까 좀 무리한 추측은 삼가해 달라 이제 그런 말을 전했고 또 소속사 측에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좀 결과를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논란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통화 이후 문자로 저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모두 진중하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이 주호민 씨의 입장을 소속사 측이 짧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주호민 씨가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지난달 27일부터 이 유튜브 채널에 그 댓글창을 닫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27일부터 어제부터 다시 열린 만큼 주호민 씨가 조만간 직접 그 추가 입장을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 본인이 출연하기로 한 라디오와 예능 방송이 잇따라 이제 취소되는 등 그 여파가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주호민 씨가 좀 계속 침묵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과 백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얼굴이 보이는데요. 누구의 눈물? 누구의 백마 얘기입니까? 네, 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눈물과 딸 김주애의 백마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난 27일이죠. 이 정전협정 70주년,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전승절 그 행사가 평양에서 열렸고 이제 그때 이제 열병식이 열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국가 재창 순서에서 보시면 눈을 좀 지그시 감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이제 과거처럼 연설을 하지 않았지만 저렇게 대신 좀 눈물을 흐르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시킨 거죠. 공개석상인 열병식에서 저런 뜻밖의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건 자아도취형 성격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 뭐 자주 볼 수 있는 모습 절대 아닌데 그런데 김 위원장이 우는 모습을 또 이분이 처음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또 처음이 아닌 게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라고 할 만큼 자주 눈물을 보인 그런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에는요, 이 신년경축 대공연 국기 개항식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바가 있었고 또 3년 전에는 그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도 이제 수도당원 사단의 그 자연재해 복구 노력을 언급을 하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한 후에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좀 훔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고 또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할 때는 고맙다고 하면서 또 울먹이까지 했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아도취형이다 이렇게 분석한 사람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데요. 조 의원은 실제로 기록 영화에서 김정은이 우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눈시울을 붉혔다는 표현도 자주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성적이면서 일종의 과대망상증이 있어서 기록 영화에서는 모든 문제를 김 위원장이 헤쳐나가고 거기서 자아도취감을 갖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상당수의 독재자는 나르시시즘의 자아도취형인데 김 위원장은 그런 성격이 강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한범 위원의 인증이 학자로서의 어떤 평가, 분석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눈물도 부창부수일까요? 그 부인인 리설주도요. 공식 석상에서 우는 모습 상당히 자주 또 포착되곤 했다고 합니다. 네, 좀 부창부수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1년 전 69주년 전승절 때는 이 부인인 리설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 국가 재창 순서에 리설주가 감정에 북받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린 건데요. 이 모습 역시 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 위원장 부부가 눈물을 노출시키는 건 충성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이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열병식에는 이제 최근 함께 공식 성상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 공식 성상에 자주 모습을 보여왔던 그 딸 김주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궁금증 나왔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난 2월 그 75주년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 당시에는 딸 주혜가 함께 그 주석단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외빈을 초청해서 이 중러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자리였던 만큼 딸을 동반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 딸 김주혜 대신 주혜의 100만 호 추정되는 말이 포착이 돼서 시선이 집중이 됐습니다. 먼저 지난 2월 등장했던 김주혜 100마 추정 화면과 지난 27일 열병식에 포착된 100마 모습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백두산 군마가 기영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살아남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기영대의 선두에서 온 세상이 다 아는 두 필의 혁명 군마가 경쾌한 발굽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김 위원장의 딸 김주혜의 100마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온 세상이 다 아는 두 필의 혁명 군마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해서 그 2월에 등장했던 바로 그 김주혜 100마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김주혜 100마가 맞다면은 이번 열병식에 딸을 동반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김주혜 100마를 다시 등장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세습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죠. 세 번째는요, 2년 만에 재판 재개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이 전 수행비서인 김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약 2년 만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김 씨는 3년 전 이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또 2차 가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을 하라면서 이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해서 이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2021년 9월 2차 변론 기일이 진행된 이후 재판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만인 이번 달 25일에 다시 열리기로 한 거죠. 재판이 2년이나 멈췄다. 이거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요. 왜 그랬던 겁니까? 이게 이제 재판이 2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부가 김 씨의 신체 감정 결과, 그러니까 그 성폭행과 2차 피해로 인한 그걸 알 수 있는 신체 감정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다음 기회를 잡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체 감정을 의뢰한 병원에서 줄줄이 거절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식이 없기 때문에 재판이 이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 신체 감정 촉탁 회신이,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회신이 재판부로 왔고, 이에 따라서 재판이 재개가 된 거죠. 그렇다면 두 사람이 다시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 그게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예, 사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이런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민사소송 첫 변론에서는 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김 씨 측은 안 전 지사의 가족이 재판 기록으로 제출된 김 씨의 진료 기록을 SNS에 올리면서 미투가 아닌 불륜이라고 한 거는 2차 가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면서 김 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또 안 전 지사의 불법 행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재판 재개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희정 전 지사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안 전 지사는 이 수행비서 김모 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서 3년 6개월 복역한 뒤에 지난해 8월에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당시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출소하시는 소감 한 말씀.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잠깐만. 네. 기자님 저기 3년 6개월 동안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전 지사는 복역 당시 지난 2020년 7월에는 모친상을 그리고 작년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서 이 형 집행 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는데 이 출소 이후에는 경기 양평군 모처에 머물까란 그런 소식만 전해진 뒤에 자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이 형 실효법 등에 따라서 앞으로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당분간은 정치 행보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죠.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